오늘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대부분 연방기관과 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행사가 펼쳐집니다. 남가주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 사기 신청서로 210만 달러 이상을 불법 수령한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이 보수 성향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두드러졌으며 이 같은 아시안들의 표심 변화는 지난 수년 동안 걸쳐 이뤄졌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선거 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선거국 개표소에는 폭발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3선에 성공한 영킴 의원 잠시 뒤 만나봅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스트 의원은 2위와 2.2%포인트 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47지구에서 역전에 성공한 데이브민 상원의원도 0.9%포인트 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탐 호먼이 2기 행정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2기 행정부에서는 핵심 경제부처 장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던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쏠린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이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엘레바마주 터스키기 대학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술 기업들이 AI 모델을 테스트 평가하는 방식을 서둘러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루스크에서 감청한 무선통신 내용에 북한말이 또렷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곧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LA 차저스가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 27대 17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역시 3연승 중인 LA 램스는 오늘 마이애미와 먼데이나잇 풋볼 경기를 펼칩니다. LA 레이커스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23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4.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서 대부분의 연방기관 및 관공서들이 휴무합니다. 카운티 법원과 학교, 공공도서관, 우체국 등등등 공공기관들도 문을 닫고 LA 총영사관 등 한인기관들도 오늘 하루 휴무합니다. 또 은행도 오늘 역시 쉽니다. 딱 한 군데, 오늘 뉴욕 증시만 문을 엽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연방의회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5명이 모두 동반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 진출에 성공한 앤디 킴 의원과 기존 한인 연방 하원 의원 2명이 당선을 확정지은 가운데 초반 개표에서 상대에 뒤지던 데이브민 후보까지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박빙 리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실이 집계한 연방의회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후 현재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7지구 데이브민 후보가 15만 1254표로 50.5%의 득표율을 보이며 상대인 스카보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민 후보는 개표 초반 약 1%포인트 차이로 뒤졌지만 개표가 진행될수록 상대를 맹추격해 지난 8일 개표에서 드디어 역전을 이룬 뒤 지난 9일 집계 마감에서 2,713표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도 9일 기준으로 13만 7,696표, 51.3% 득표율로 상대인 데릭 트렌 후보의 격차를 벌리면서 7,000표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율은 80% 정도이기 때문에 승리 확정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39지구에서 당선되면서 연방하원 3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윤우 기자가 영킴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연방하원 3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40지구에 계신 유권자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한인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정 생활에서는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처음에 당선됐을 때나 두 번째 재선됐을 때나 이제 3선으로 당선돼서 일을 하면서도 저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선으로 뛰면서는 또 그동안 4년 동안 일했던 그런 경력과 초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킨 약속,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지킨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직 법안에 상정돼 있는 것들이 아직 이번 118회기 때 끝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지금 열심히 푸시하려고 그랬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도 많은 북한 인권 법안 그 재승인하는 거라든지 파트너 윗 코리아라든지 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법안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미 관계 증진이라든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 가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에 그 귀 기울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여태까지 해왔듯이 민원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 워크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 계속해서 또 이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가스값 상승하고 또 국경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마약만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초당적으로 일하는 의원으로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선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부와 의회 권력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이제까지와는 또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백악관의 주인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희 그 의회에서 상정해서 나가는 법안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administration이면은 I'm willing to work with anybody.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그런 선거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과 우리 지지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증진 그러니까 3선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9지구에서 3선에 성공한 연방 하원 의원 영킴 의원과 정윤호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11월 5일 선거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선거구 개표소에 폭발 위협이 잇따랐습니다. 토요일인 9일 놀웍 선거구 본부는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협박을 받았고 치안당국이 선거구 본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8일에도 리버사이드 선거구 사무소에 폭발 위협이 보고됐고 수일 전에는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선거구에도 폭발 위협이 보고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케빈 드레옹 현직 의원을 상대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이사벨 후라도가 14지구 시의원이 될 예정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우세를 보였던 후라도는 지난 금요일 승리 선언을 했고 바로 뒤에 이어서 목요일 저녁에 후라도가 승리 선언을 했고 바로 이어서 금요일 드레온이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드레온 시의원과 후라도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이 논란이 있었죠. 드레온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선거구 재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녹음된 후 소환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물리치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라도는 칼세델레 캠퍼스에서 경찰에 대해 욕을 하는 욕설 내용이 담겼지만
프라도가 이번에 14지구의 새로운 시의원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이 보수 성향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두드러졌고 이 같은 아시안들의 표심 변화는 지난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의 54%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39%가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했습니다. 아시안들 사이에서 트럼프주의가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이유로는 아시안들의 이 가장 중대한 현안이 경제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치솟은 가스 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스캔들과 막말 파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에 더욱 솔깃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고 시민권자들을 위한 재원을 깎아먹는다는 공화당의 메시지 역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독교인이 많은 한인과 중국계 유권자, 또 카톨릭 신자가 많은 필리핀과 베트남계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성소수자 권익보호 정책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미닉 최 국장 후임으로 임시국장이었죠. 한인 도미닉 최 임시국장 후임으로 LA 경찰국을 이끌어갈 신임 경찰국장으로 짐 맥도넬 전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시의회 인준을 받고 공식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LAPD 임시국장을 맡아온 도미닉 최 국장은 다시 수석 부국장으로 복귀합니다. LA 시의회는 찬성 11표, 반대 2표로 짐 맥도넬을 LAPD 제59대 경찰국장으로 인준했습니다. 경찰국장의 연봉은 45만 달러입니다. 맥도넬 국장은 40년 넘은 경찰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1981년 LAPD 경찰학교를 졸업한 뒤 28년간 LAPD에 근무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장을 거쳐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 당선돼 4년간 셰리프 국장으로도 재직했습니다. 맥도넬 국장은 공공안전 강화, 경찰 인력의 충분한 채용, 대중 신뢰 확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강화, 헌법을 준수하는 경찰활동,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도전 과제들에 대한 준비 등을 주요 목표 및 비전으로 꼽았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신임 맥도넬 LA 경찰국장이 과거 연방이민국의 추방 대상자 색출에 협조한 점을 들어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즉시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 작전을 선포한 가운데 신임 짐 맥도날 LAPD 국장이 과거 연방이민국의 추방 대상자 색출에 협조한 점을 들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짐 맥도넬 신임 LA 경찰국장이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직을 역임할 당시 그는 카운티 교도소 시스템 내에서 연방이민국이 불체자 추방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 행정부 하에서 LAPD를 이끌게 될 맥도넬 신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 대상자 색출 작업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셰리프 국과는 달리 LAPD는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LAPD는 40년 넘게 거주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신문을 금지해왔으며 현재 LAPD는 경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인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631건의 서류 미비자 구금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넬 LAPD 신임국장은 지난 2017년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 트럼프 반대자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셰리프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특정 정당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버리힐즈 고등학교의 친트럼프 학생들이 트럼프 당선에 열광하자 학교 측이 재학생들에게 친트럼프 집회를 여는 것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드류 스튜어트 베버리힐즈 하이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해서 친트럼프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베버리힐즈 하이의 남학생 수십 명이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며 춤추고 환호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영상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학교 경비원이 트럼프 배너를 들어올리자 요란한 박수가 터져나오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베버리힐즈 하이 교장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모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트럼프 집회로 인해 대선 직후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방해를 받았고 학교 안에 다른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버리힐즈는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인 LA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트럼프는 63%의 득표율, 해리스는 3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변호사 220여 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지난 7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중 이 라스트네임 한인 성씨로 추정해본 한인 합격자 수가 총 2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합격자 4,458명 가운데 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지난 7월에는 8,291명이 응시한 가운데 4,458명이 합격해 53.8%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현재 범죄와 마약, 노숙자 문제로 신음을 하고 있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에 통과된 법안 47호로 인해서 10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47호는 $950 미만의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 현재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게빈 뉴섬 주지사는 2028년도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USC의 댄 슈너 교수는 게빈 뉴섬은 앞으로 2년간 반트럼프 저항 정부를 이끌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주민 62%는 캘리포니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고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레버마주의 터스키기 대학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18세로 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2명은 총상을 입었고 4명은 총상에 따른 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FBI도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터스키기 대학의 100번째 홈커밍 주간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노모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39살의 존 김 씨가 75세 된 모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망한 채 발견된 현장에 사망자 아들 존 김 씨가 도주하지 않고 있었고 경찰은 존 김 씨가 어머니 김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존 김 씨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보석금 없이 수감돼 있고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베테런스 데이를 맞아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70도 내외를 기록하면서 지난 주말보다는 서늘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맑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낮 기온은 5, 6도가량 높아져서 평년 기온을 웃돌아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목요일의 낮 기온은 다시 6도가량 떨어지고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0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46도, 해안 지역은 64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0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ICE go after public safety threats, the criminals, gang members, and potential national security threats. That's where the focus needs to be. That's where it's always been, including during the previous Trump administration. Do you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remiss in 지금 not doing that CNN을 enough? 잠시 연결해 봤는데요. 네, 지금 베테랑스데이 기념 행사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쏠리고 고소득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가난한 유권자가 트럼프에게 모여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출구 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소득 상위 3분의 1 구간의 유권자에게서 소득이 더 적은 구간의 유권자에게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개 주를 대상으로 한 MBC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 중 3분의 2가 트럼프 당선인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유권자들은 대학 졸업장이 없는 유권자들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이 적고 교육을 덜 받은 유권자들이 이제 공화당이 더 자신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12년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역전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라틴계와 유색인종 유권자들도 트럼프 당선인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며 미국에서 라틴계 인구가 가장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민주당의 전면적 정체성 위기를 불러왔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합니다. 폴리티코는 당직자 등 민주당 관계자 16명을 인터뷰해 당내 중도파와 진보파 모두에게서 당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노동자층과 소통이 중단됐다는 공통의 진단을 얻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대통령 재임 시절 탄핵 위기와 의회 난입 사태, 중범죄 기소 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비교적 쉽게 탈환하면서 민주당에는 이제 당 이미지가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이미지는 완전히 부셔져 버렸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표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 연방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에서 확보해 단 5석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이미 승전보를 올린 백악관과 연방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공화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전체를 석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의제를 강력히 추진하리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아직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하원의원 17석 가운데 9석은 공화당, 8석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의석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개표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선거도 매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각과 백악관 주요 직위 인선들도 하나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지 와이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두 번째 인선으로 톰 허먼 전 이민관세 단속국 IC 국장 직무대행을 국경 차르로 내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는 한때 트럼프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열성적인 친트럼프 정치인 앨리스 스터파닉 하원 의원이 지명됐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트럼프의 충성파들로 하나둘씩 채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 국무부 장관 등 나머지 주요 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나머지 자리도 모두 마가로 압축되는 트럼피즘을 거침없이 집행할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크고 작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던 트럼프 당선인은 인사의 영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겸 연설 담당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CNN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요일 내 이같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강경한 국경 이민 정책을 주도했던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 추방자 수를 현재 10배 이상인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국경 차르 톰 허먼 이민세관 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내각은 충성파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인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 권한을 활용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연방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의회 청문회와 후보 인준 시스템상 민주당 등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자신의 SNS인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연방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며 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의회가 4년에 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결혼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명된 경우 의회의 정식 인준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정적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하지 않고 미국인을 위한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런 도널드 하원 의원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적 리스트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내부의 적이라 지칭하면서 이들이 대선 패배 후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군을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을 편바했습니다. 도널드 의원은 민주당 좌파의 거짓말을 미국 국민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적 리스트는 트럼프가 말한 적 없고 약속한 적도 없다며 미국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를 국경 보안, 불법 이민자 추방, 경제 및 에너지 개선이라고 설명한 뒤에 초점은 정적 리스트가 아니라 미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도널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고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정권 인수팀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뒤 서명할 수십 개 행정명령을 현재 정책 고문들이 작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미국 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됐지만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함께 법정인 공방과 또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고하려 할 경우 파월 의장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시절 파월의 통화정책에 불만을 갖고 그의 해임을 거론했을 당시 연준 고위 관리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비밀리에 법적 소송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면서 만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파월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연준의 금리 정책을 놓고 파월과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자기 뜻과 달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연준이 미쳤다며 공개적으로 연준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파월에 대해서 멍청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은 당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가 해임을 요구하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월이 개인 돈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파월은 2018년 트럼프의 지명으로 취임해 첫 임기를 시작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파월과의 불화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자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대선 이후 테슬라 주가가 28% 급등하면서 머스크의 자산도 500억 달러가 증가해서 9일을 기준으로 3,137억 달러가 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억만장자로 꼽혔습니다. 머스크는 대선 전부터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대선 개표 당일에도 트럼프의 말하라고 별장에서 함께 상황을 지켜본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늦추려는 계획은 머스크를 위해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고 머스크의 다른 사업체인 820억 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와 화성 탐사 추진 계획에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 수장에 바로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혀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8만 달러를 넘어 8만 1,000달러를 넘는 등 트럼프 당선 효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화폐 규제를 풀고 정부 빚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2기 때 과연 비트코인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82,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미 대선 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공약 덕입니다. 금 같은 전략적 준비자산의 일부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즉시 해고할 것이며 비트코인을 미국 내에서 채굴하도록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젠 10만 달러를 넘을 거라는 업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He will spend money on building out a robust energy 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frastructure in the U.S. to make it more competitive in AI and on Bitcoin. 트럼프는 1기 재임 당시엔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지만 선거운동 기간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35조 달러에 이르는 미 정부 빚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is Bitcoin is going to be transformative for this country. As President Trump just said, we are printing too much money.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미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전체 빚의 0.05%에 불과합니다. 또 정부 통제가 어려운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효과가 줄어들고 이는 곧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의 공약이 이미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대중국 관세 폭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에 구애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이 미국 동맹 국가들에게 관세 인하, 비자 면제, 투자 제한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 상품의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도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여파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던 국제적 시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해외로 보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뤄져온 논의가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로 약 1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왔으며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필라2로 불리는 개혁은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 기업 이익과 관련해 최소 15%의 실효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중국산의 관세를 60%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그동안 비준을 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이 필라 1, 2와 관련해 트럼프 재선 확정일이 사망 선고일이다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2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영향을 받은 인구는 전 세계에서 16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각 나라별로는 미국이 피해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4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중국과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차저스 경기 굉장히 관심 갖고 많이들 지켜보고 계시죠. 차저스 감독도 바뀌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지난해랑은 확실히 다르죠. 플레이오프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경쟁력이 있을지 많은 풋볼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LA 차저스가 테네시와의 경기에서 27대 17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LA 차저스 쿼터백이 여전히 지난 시즌에는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했고 첫 경기 이후 계속 3연패를 당하면서 일찌감치 기세가 꺾였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네. 지금 6승 3패 캔자스시티 칩스에 이어서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서부조 2위를 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를 콜로라도, 덴버가 5승 5패 승률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램스는 마이애미와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ESPN에서 생중계하죠. LA 램스와 마이애미 간의 경기는 오늘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현재 LA 램스도 3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4승 4패 승률 5할을 기록 중입니다.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골프의 제왕인 독일의 베른하르트 랑거 선수가 또 한 번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랑거 선수는 어제 아리조나주 피닉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스 플레이오프 최종전 찰스 시합컵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최경주 선수는 공동 2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